성폭행. 30대 초반의 성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꽤 길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취직에 도움 될 만한 활동은 모조리 했을 정도로 많이 노력했는데도 그랬다. 외부 단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3곳의 기업에서 인턴 경험도 쌓았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활동도 거의 놓치지 않고 참여했다. 그런데도 졸업 후 4년간 취업에 실패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에서 채용 인원을 줄인 탓도 있지만 워낙 긴장을 잘하고 불안이 높은 편이어서 면접을 망친 이유가 더 컸다. 그러다가 다행히 중견기업 해외 영업부에 입사하게 되었다. 성인은 어렵게 얻은 직장이니만큼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한 해외 영업부는 강도 높은 업무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이 상당수 빠져나간 상태였고, 사내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모두 기피하는 부서였다. 당연히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서 성인은 실망했다. 자신이 유능한 인재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라서 일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뽑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하지만 그 다짐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무너져 갔다. 업무가 까다롭고 어려웠을 뿐더러 하루에 해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 때문에 야근하지 않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야근을 계속하다 보니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성인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중 약속을 잡았다. 회사 근처에 직장에 다니는 대학 동기를 만나기로 한 약속 당일, 성인은 오랜만에 약속인 만큼 새로 산 옷을 챙겨 입었다. 평소엔 단정하게 입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조금 화려하게 꾸미고 출근했다. 동료들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진 성인은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퇴근 1시간 전, 갑작스러운 팀장의 긴급 호출로 팀 회의가 시작되었다. 해외 지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팀장은 팀원들에게 야근을 부탁하면서 해외 지사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지원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2사람 정도만 자원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지속되는 야근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거다. 성의의 오해일지 몰라도 팀원들은 이럴 때 막내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자연스레 성의와 바로 윗 선배가 야근하기로 결정됐다. 다른 팀원들은 2사람에게 고맙다면서 퇴근을 서둘렀다. 성의는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취소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라 속상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밤 11시쯤 모든 업무가 끝났다. 성인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다. 막차를 타고서 집 근처의 지하철역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50분. 이미 너무 지쳤기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평소엔 왕복 4차선 대로변으로 다녔었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 싶었다. 가로등도 있고 길에 다니는 차도 많아서 안전하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지름길보다 30분이 더 소요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지름길은 재개발 예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골목길이었다. 재개발이 오래전에 예정돼 몇 년부터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퇴거를 시작했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몇몇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해 본격적인 공사가 계속 미뤄지는 골목길이었다. 그렇다 보니 가로등도 없고 또한 빈집이 많아서 음산한 느낌이 들어 웬만해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집까지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점이 피곤한 성희를 유혹했다. 며칠 전 낮에 남동생과 함께 그 길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기에 더욱 오늘따라 발길이 그곳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요즘같이 치안이 잘 돼 있는 세상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동생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가야겠다. 성희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면서 지름길로 들어섰다. 재개발 예정 지역은 밤이라서 더 음산하게 느껴졌고 동생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긴장이 되었다. 그렇게 몇 번 벨이 더 울린 후에 반갑게도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 말을 막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성희의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둔기로 뭔가에 맞은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건장한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윽박지름에 공포를 느낀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려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동생의 빠른 판단과 신고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했고 덕분에 성희는 당일에 극적으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지만 그날의 충격은 실로 상당했다. 성폭행범들은 현장범으로 체포되었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적인 처리는 신속하게 끝났지만 성희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성폭행범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성희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그 사건 이후로 결국 회사도 그만두었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도 하지 않았다. 불안과 초조가 점점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받았지만 약도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 지옥 같은 그날의 기억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이라는 지옥의 가치다. 상처받은 기억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써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이다. 나 역시 성폭력 피해자다. 군대에서 2년간 한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나 역시 이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다. 나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다. 그러다 몇 년 전에야 그때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게 되었다. 그루밍.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길들여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임은 나에게 잘해줬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질 땐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웠으며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때의 나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했다. 침묵이었다. 제대 후에 내가 당했던 일이 성폭력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자 정말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주었던 선임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더 큰 화는 나 자신에게로 향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러하듯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냥 죽을 바에는 그놈을 찾아가서 등에 칼이라도 꽂자고 무서운 결심도 했다.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기로 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이 문제였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은 수시로 나를 군대 시절로 데리고 갔다. 괴로웠다. 기억을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을까? 비로소 그 기억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부터다. 어떻게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성이라는 인물과 내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성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오래 지속된다. 객관적 현실에서는 그 사건이 끝났고 이제는 안전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내적 현실인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반응한다. 이렇게 외상 사건 이후에도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의 고통을 겪는 상태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이 참고하는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기준 DSM-5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크게 4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1. 사건의 재경험. 반복된 기억, 반복된 꿈, 재경험하는 느낌. 2.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생각이나 감정, 외부 환경, 사람, 장소, 활동, 상황 등. 3.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관련 기억 상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왜곡된 인지, 고립감과 소외감,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 4.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과민성과 분노, 자기 파괴적 행동,
지나친 각성, 집중의 어려움, 수면장애. 성희의 증상은 진단 기준에 꼭 부합한다. 우선 그날의 기억이 수시로 떠올랐다. 때로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 방 안에 있는데도 마치 성폭행을 당했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벌벌 떨었다. 성희의 동생과 부모가 그녀를 붙잡고 몸을 흔들거나 강한 자극을 주어야 그나마 현실로 되돌아오곤 했다. 낮에는 그나마 가족이라도 함께 있으니 나은 편이었다. 문제는 밤이었다. 쉽게 잠들지도 못하지만 어렵게 잠이 들어도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성희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출근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미 직장에 성희가 겪은 사건이 알려진 상태였다.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배려하려는 분위기였지만 성희는 그 분위기마저도 불편했다. 또한 야근 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늦게 퇴근할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전 기억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회사만 그만두면 증상이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또 다른 복병이 있었다. 성폭행 사건은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집도 편안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상의해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성희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었지만 성희는 그들의 걱정 자체가 싫었다. 그날의 기억이 자극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변인들과의 연락도 차츰 끊었다. 또한 뉴스도 보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도 읽지 않았다. 이전엔 몰랐는데 성폭력 관련 사건은 의외로 자주 뉴스에 나왔고 너무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성희는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엔 남동생의 발빠른 신고로 범인을 잡게 되어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족들을 향했다. 왜 좀 더 빨리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고 동생에게 따졌고 직장에서의 야근만 아니었다면, 아니 취직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취직을 독촉했던 부모님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다가도 이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부모와 동생, 직장 탓을 하는 자신이 못나 보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일하는 지옥에 갇힌 것 같았다.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흐름이 성희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실제 사건이 끝났지만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삶을 멈추거나 비관적인 생각과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다. 처음에는 상황과 타인을 비난하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을 탓한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마지막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자신을 더욱 미워하며 탓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 피해자인데도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는 걸까? 그 이유는 통제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길 바란다. 즉, 자기 자신과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생득적이고 선천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좌절시킬 것인지.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도 자신과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통제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통제의 욕구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가능한 많은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통제의 욕구 때문이다. 어느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권력을 가지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무력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것도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서다. 공부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후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통제의 욕구 때문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불과 1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타인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기 일쑤다. 통제의 욕구를 발휘하려고 용을 쓰며 살아도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거다.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포기해야 맞겠지만 이 욕구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마치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식욕과 비슷하다. 사람은 식욕을 채울 만한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고 해서 식욕을 포기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먹을 것이 그 자리에 없다면 평소에 먹지 않던 것이라도 입에 넣어 식욕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통제의 욕구도 그렇다. 현실에서 충족시킬 수 없다면 마음에서라도 통제의 욕구를 느끼려고 한다. 즉, 실제로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를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통제감이라고 한다. 인간이 통제감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 없어도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마치 통제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가령 자연재해를 직접 막을 수는 없어도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면 그에 적절하게 대비하면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대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왜 대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다음번에 더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통제감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수많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달린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기자의 인격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댓글러들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참 피곤하게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다. 통제감은 이득을 줄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성희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을 탓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성폭행범에 대한 증오가 먼저였고 컸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바랐고 그래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고 진술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컸기에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 그녀의 감정이 바뀌었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고 마침내 그들은 법원에서 확정된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형을 살고 나오면 법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범죄자들의 처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버린다니.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통제감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이처럼 그 원인을 찾으려고 분석한다. 그녀 역시 그날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취직을 재촉했던 부모님을 원망했고 야근하게 만든 팀장과 야근에 지원하지 않았던 다른 팀원에게 화가 났었다. 전화를 늦게 받았던 동생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되짚어 볼수록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고 결국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회사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며 갑작스럽게 야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 남기로 했던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고 대로로 갈지 골목길로 갈지 결정한 것도 자신이었다. 동생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준 건 부모님의 말이었다. 네가 그 길로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부모님으로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잘 다니던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 그리고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많이 속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했을 거다. 하지만 성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다.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말이었다.
성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스스로 선택해서 얻어진 결과이니 슬퍼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고 힘들어해서도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수시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외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늘 긴장과 각성 상태에 있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으로 빚어진 일이고 선택으로 생겨난 일이니 자신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았다. 또한 죽으면 기억은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평안해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목을 매기도 했고 처방받은 약물을 한 번에 먹기도 했다. 칼로 손목과 허벅지를 긋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이라는 사회적 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겠냐는 인식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각은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에게도 존재한다. 나 역시 그랬다. 군대에서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 경험이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싫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른 선임보다 내 자신이 더 미웠다. 모든 것이 내 책임과 선택처럼 느껴졌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북이 있다. 그 책의 이름은 보통의 경험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주는 책 제목이 보통의 경험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의 경험이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의미다.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책인데 이런 의도일 리 없다. 개인의 그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끼는 고통, 슬픔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통의 의미란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자신만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특별히 나쁘고 특별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숨지 말고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자는 의미다. 성폭력 피해가 보통의 경험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상담 관련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다. 비율상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아무 데서나 누구한테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나도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 군대 제대 후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심리학과에 진학했다. 심리학과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어서 정치나 경제, 연애나 스포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고민을 주로 나누는 편이다. 처음에는 진로, 친구, 연애 관련 고민으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신의 원가족과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화는 이 정도에서 끝난다. 그런데 어느 날 스터디 모인 사람들과 뒤풀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한 후배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 들어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며 울면서 말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후배는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굳이 입 밖으로 내 상처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분명히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비난했듯이 왠지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거나 걱정을 드러내거나 과도하게 위로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역시 이런 이야기는 꺼내놓지 않는 게 좋아. 이러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갈 즈음 무리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과 성추행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6명이었는데 나 빼고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너무 놀랐다. 그날의 자리는 성폭력 피해자 모임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나도 그제야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다. 난생 처음 내가 겪은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이다. 어느 순간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이내 우리 모두 울었다. 그 울음은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는 의미였다. 함께 울면서 주고받았던 말들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전달되어 지금도 또렷이 남아있다. 나의 경험이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다. 이 사건은 나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동안 어디서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에게 벌어진 일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서 피해자로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만약 내가 과거의 그 시점에서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선임이 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아니면 내무반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러 나갔을 때 길에서 짱돌을 들어서 그 선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갈겼더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달라질까?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나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보통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알게 된 계기는 본격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부터다.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내담자의 과거 경험을 적는 칸이 있다. 그중 하나가 과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다. 놀랍게도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내담자 중 상당수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적는다. 그리고 여성만큼은 아니지만 남성 중에도 나처럼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과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김없이 비난의 화살을 가해자보다는 자신에게로 향하곤 한다. 성희도 마찬가지였다. 반복되는 자해와 자살 시도 때문에 보호병동에 강제 입원을 몇 차례 경험한 후에 어렵게 시작하게 된 심리상담에서도 자신을 비난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취직했고 제가 야근에 자원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역으로 마중 나오라고 미리 부탁하지 않았고 제가 그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다 제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책망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우울과 불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는 아니었다. 성희가 이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탓이라고 나름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듯했다. 이것은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은 결론이다. 이런 경우엔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질문을 던졌다. 성희 씨는 그날에 벌어진 일이 정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제가 그런 선택만 안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니까요. 그럼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야근했던 그날로 돌아가 보죠.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가 몇 시였죠? 11시 50분이요. 좋아요. 그날 11시 50분. 성희 씨는 지하철역에 서 있어요. 집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보다 안전하지만 더 많이 걸어야 하는 대로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무섭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골목길이에요.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성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선생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대로로 가겠죠. 아,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과거로 돌아가면 성희 씨는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날 성희 씨는 오랜만에 정시 퇴근해서 대학 동기를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된 야근 때문에 기분도 상했고 몸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일찍 출근해야 하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남동생과 지름길로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동생과 전화 통화하면서 걸어가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다시 물을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성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도 또 지름길을 선택할 거고 결국 저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일이 성희 씨의 운명이란 게 아니라 성희 씨로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에 본인이 당한 일의 모든 책임과 선택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일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원인으로는 자신의 선택, 타인의 선택, 그리고 상황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복합적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자신의 선택만 통제할 수 있고 타인의 선택과 상황적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자신이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논리적인 양 판단을 한다. 통제감을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책을 쓰고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지금으로부터 딱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연히 말해 그 당시의 선택과 결과는 통제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을 마치 통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걸 통제력 착각이라고 한다. 사람이 착각에 빠지면서까지 통제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로 통제감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비난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책과 자기 비난은 심한 경우엔 반복적인 자해와 자살 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제력 착각은 당장 멈춰야 한다. 통제력 착각에서 벗어나기. 성폭력과 성추행에 관한 피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통제력 착각 때문이다. 자신이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계속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자신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해서 과거의 선택이 바뀌진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원래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곱씹다 보면 이 과정에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자주 떠오른다. 당연히 괴롭다. 피해 기억에서 자유로우려면 먼저 통제력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상황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형제가 몇 명일지 또 내 형제가 어떤 사람일지 통제할 수 없었다.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의 경험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가 사는 곳이 곧 내가 사는 것이 되었으며 부모의 경제 수준이 곧 나의 경제 수준이 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한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성향의 아이들과 친구가 될지도 내가 원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심지어 연애와 결혼도 그렇다.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더라도 사실 결혼 당시는 자신의 배우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당연히 통제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무력감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더 깊은 우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나의 착각이었다고 인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지구가 우주의 변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우울했을까? 아니, 혼란스럽기야 했겠지만 우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무력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의 좋은 점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예전에 나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을 비난했다. 당시에는 그루밍이라는 개념조차 흔하지 않을 때여서 내가 왜 가만히 당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혹시 내가 그런 성적 취향인 걸까 스스로 의심도 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고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또한 결코 그 선임에게 내 몸에 손을 대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하며 나를 계속 비난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며 후회했다.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지냈다. 그러던 중 심리학과 수업 시간에 통제력 착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답을 찾은 것 같아 무척 기뻤다. 당시에 무력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책망을 통해 통제감을 발휘하려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때야 나는 통제력 착각을 포기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나에겐 없었음을, 그래서 무력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 요즘엔 어린아이들에게도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한다. 나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아동용 책을 알게 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어릴 적엔 한 번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게다가 남자인 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딸에게만 옷차림을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지금 돌아보면 성차별적이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로 자랐다. 그렇다 보니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떤 것이 성범죄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군대에 갔다. 나는 내무반에서 막내였다. 나를 괴롭힌 선임은 입대일이 나와 2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입대한 지 몇 개월 안 될 즈음에 말년 병장들이 우르르 제대하는 바람에 그는 내무반에서 빠르게 권력을 잡았고 상대적으로 나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선임들이 많아서 제대하기 2개월 전까지 권력을 잡지 못했다. 소위 그는 풀린 기수였고 나는 꼬인 기수였다. 어쨌든 나에게 그는 하늘 같은 선임이었다. 당연히 선임의 괴롭힘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졌다. 나를 성추행했던 그놈이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SNS에 고발하면서 해시태그 미투를 달았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고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숨겨왔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다. 사실 미투 운동은 훨씬 이전에 제안되었다. 2006년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수 인종의 여성과 아동들이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과 연대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면서 미투 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미투 운동의 파장은 크지 않았다. 성폭력은 그저 소수에게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세상에 드러냈다.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이 참 반가웠다. 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내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꼭 말해야겠냐면서 말렸다. 물론 나를 위한 걱정이라는 건 알겠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만 받기로 했다. 나는 나를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더는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피해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경험을 더 많이 세상에 내어놓길 기대한다. 실제로 내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꽤 있었다. 내 글을 보고 메일로 자신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서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미투 운동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성폭력이 많이 드러났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은 경감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보편성이라고 한다. 보편성은 집단 상담의 효과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많은 사람은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가 1대1로 진행하는 개인 상담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 상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건 집단 상담이다.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이 한두 명의 상담자와 함께 마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전문가에게만 이야기하는 개인 상담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적지 않게 놀란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속내나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듣고 자란 경우엔 더 그렇다. 그러나 용기 내서 집단 상담에 참여해보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편성이다. 심리적 고통은 자신의 경험이 나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느껴지는 무게와 크기가 달라진다. 제 아무리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받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무리 끔찍한 경험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형태로 겪었거나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쉽게 공감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미투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 나만 겪은 일이 아니며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그 사실을 숨겨야 할까?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가령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 강도야 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다. 가해자는 범죄를 숨겨야 하고 피해자는 범죄를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내가 겪은 성범죄 사실을 말하는 건 나 스스로에게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성범죄 사실을 숨겨야 할 사람은 가해자이지 피해자인 내가 아니야. 가끔 나에게 성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싫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범죄 피해 경험이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통제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도 해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던 그때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마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비난한다면 과거에 내 자신을 가두는 꼴이 되어버린다. 진짜 통제감을 발휘하고 싶다면 우선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 즉 무력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자기 비난을 멈춰야 한다. 나의 무력감을 받아들이고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게 상처 입은 나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내가 입은 피해를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보통의 경험임을 확인하자. 이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을 숨겨야 할 사람은 가해자이지
피해자인 내가 아님을 기억하자. 그러다 보면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경각심 없이 타인의 몸과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고 성범죄에 너무도 관대한 처벌도 바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통제감을 발휘하는 행위가 아닐까? 기억에 압도되어 일상이 무너지느냐, 기억에 압도되지 않고 기억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다. 물론 그 일을 떠올릴 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복된다는 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여전히 불쾌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그 기억에 사로잡혀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사고를 당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고일 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가해자를 욕하고 다시 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길 바란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일 뿐이라고.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탓하거나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스스로를 가해자 취급하면서 자책과 자기 비난으로 삶을 허비하지 말자. 당신과 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